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광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주요 경제 뉴스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10월 첫째 주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주로 외국인의 매도 때문인데요. 그 원인은 알다시피 미국 금리 인상의 후유증입니다. 글로벌 자본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한편 살펴보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글로벌 자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었다는 것도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 이를 정도로 아주 호황이죠. 그런데도 미국 증시는 또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이런 글로벌 자본 이동 또 미국 증시 하락 반전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된 시점에서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또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3기 신도시 거의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기 신도시, 우리가 지금 이제 1기, 2기 신도시를 했고 지금 3기 신도시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1기, 2기 신도시가 다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죠. 성공한 쪽도 있지만 가뜩이나 오히려 3기 신도시로 인해서 폭탄을 맞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의 미래는 또 어떨까? 등등을 중심으로 10월 첫째 주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중앙일보 것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업 투자 줄고 가계 적금도 깨는데 정부만 경기 회복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데 우선 이제 우리 국내의 내수 경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1년 넘게 동반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세 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카드 사용액도 해외 카드 사용액도 13%나 줄었다고 하네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KB국민카드가 이제 통계인데 지난번 추석 연휴 중 고객의 일평균 해외 카드 사용 건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12.5% 줄었고 또 해외 카드 사용 금액 역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13.5% 줄었다고 합니다. 음식과 쇼핑에도 우리 국내에서의 외식과 쇼핑에도 카드를 이상하게 긁었다. 이상하게 긁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추석에 비하면 올해 추석 연휴 때 일반 음식점에서 카드를 긁은 결제 건수는 지난해보다 8.9%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게소 식당,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여기가 휴게소 식당에서의 음식점은 15%나 늘어났다고 하네요. 먹긴 먹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싼 집에서 먹었다. 이런 이야기죠. 정기 예적금 해지 건수와 금액도 지난 동기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기예금 해지 금액은 올해 38조 정도, 그 다음에 정기적금 해지 금액도 14조 정도인데 이것은 지난 동기간에 비해서는 정기예금은 지난 동기간에는 30조, 그런데 지금은 38조, 그리고 정기적금은 지난 1년 전에는 12조, 지금은 14조 정도로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율로 보면 정기예금은 건수 31.8%, 금액은 20.8%나 해지 건수가 정기 예적금 늘어났고 손해보험회사 장기보험 상품 해약 건수도 8.2% 건수 기준, 그 다음에 한급금 기준으로는 25.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제가 이제 그만큼 이제 소득이 줄었으니까 대신에 빚은
부지런히 정말 바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계빚이 빨리 늘어난 나라다. 자, 10년 전과 비교해서 세계 전체 글로벌 부채 총액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전과 비해서 항상 빚은 늘어납니다. 총액은.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10년 전에 20살짜리 아들이 10년이 지나서 30이 되어서 결혼해서 집을 샀다. 5억짜리 집을 샀다. 근데 부채를 3억은 빌렸다. 담보대출을.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샀기 때문에 3억 원짜리 부채가 생기죠. 그러니까 자산이 빚보다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즉 자산 증가 속도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어느 쪽이 더 빠르냐 높으냐 이것이 문제이지 단순하게 빚이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빚이 소득 증가보다 빨리 세계 세 번째니까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국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2%로 1년 전 92.9%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기사 보면 이제 조선비저에서 가져온 투자노트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라는 기사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9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꽤 유의미한 수준으로 반등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2017년 초 흐름과 유사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을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때 좋았었고요. 따라서 내수주, 우리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으니까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내수주는 그로 인해서 상승 랠리를 펼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상승, 유의미한 반등으로 이제 뒤바뀌었으니까 2017년과 마찬가지로 10월은 내수 소비주 또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한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실제로 최근에 금융주는 다른 종목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올랐죠. 물론 금리 인상의 여파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기사하고 좀 사뭇 다르죠. 경기가 무척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정기적금이나 이제 저축을 해약해서 쓰고 있다고 하고 카드 소비도 줄었다고 하는데 왜 소비 심리는 좋을까? 소비 심리는 나아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비교해야 되는 것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내일 이상이에요. 내일.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제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났다. 일종의 심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소비 결과죠. 소비 결과보다 심리 지수가 앞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소비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 심리는 지난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이 기사는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네요. 소비는 좋은데 왜 그렇게 다들 소비 걱정을 했던 것일까? 이 소비란 것이 드러난 수치보다 심리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불황이어도 모두가 경기가 좋다고 착각하고 소비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듯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 심리인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해도 주말 되면 도로에 차가 밀리고 또 외곽으로 나가는 차가 줄을 잇습니다. 또 좀 북적북적한 이런 도심 쇼핑 쪽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데 가보면 어디든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비 심리와 소비 결과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여기에도 이 기사에서 보면 지난 1월에서 8월 달 사이에 상용직 취업자는
월 평균 증가했다고 합니다. 35만 명 상용직. 대신에 상용직은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월급을 정규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정규직들은 월 평균 전년비 35만 명이 증가했는데, 자영업이나 무보수 가족, 임시직, 일용직 취업자는 24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실제 소비가 가소평가돼 왔다는 것이라고 이 기사는 정리하고 있는데, 형편이 좋아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꽤 많이 지갑을 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살펴본 기사 이 건수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하는 양도, 이렇게 평균 지출액도 줄어들었다. 건수도 줄어들었고 평균 지출액도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비록 심리지수는 미래이고 소비 결과는 오늘 당장의 이런 차이는 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기사하고 비교해 볼 때는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비 현상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과속화되는 것은 아니냐. 결국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없는 사람은 계속 적금을 깨고 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과거에 했던 우리가 소비 패턴을 참 바꾸기 힘듭니다.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적금을 깨서라도 계속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사뭇 다른 두 기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정도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오늘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죠. 코스피입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를 가져왔는데, 코스피, 이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가 하락에 대한 언론 기사는 많죠. 그래서 조금 정리된 것을 이제 매일경제 이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2280선 밑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강달러 완화 기대감도 꺾이고, 외국인이 나흘 새 1조 원 순매도했고,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로 반도체가 이제 정점을 찍었죠. 이들 종목들은 2%대 하락을 했다. 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2%가 떨어진 것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아주 좀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2%는 별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대형주들은 2%가 떨어진 것이 많이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조금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금액이, 외국인은 나흘째, 지난 금요일까지 치면 화, 수, 목, 금 나흘째 순매도 행보를 보였는데, 이 기간 동안 팔아치운 금액만 1조 원이 넘는다. 자, 1조 원이 넘는 외국인이 팔아치운 것을 개인이 5,816억 원, 개인은 오히려 외국인이 판 것을 이렇게 떠받쳐줬네, 이거죠, 개인이. 자, 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강달러가 완화되는 이런 좀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을까? 요것을 이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립금리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금리 급등의 주요 요인이다. 이때 이제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하는 금리, 잠재 성장률 정도를 동행하는 금리를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이해한다면, 이 중립금리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 이 이야기는 금리를 더 올릴 여유가 충분히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 중립금리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바람에 달러 강세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가 꺾이면서 국내 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 홍콩 지수, 대만 이런 지수 등도 1에서 2% 다 이제 동일하게 비슷한 여파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 뭐 신흥국도 마찬가지, 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미국만 날아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미국 뭐 주식 시장도 주식도 오히려 또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미국만 날아가는 듯한데 막상 또 미국 주식 시장 역시도 뭐 죽을 쓰고 있을까요? 파이낸셜 뉴스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 외국인 매도 폭탄에 무너져 내린 증시, 자,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외국인 순매도 흐름이 아주 조금 이상했다. 그렇지만 이상하면서 동일했다는 건데, 살펴보면요, 개장 초 시장이 이제 개장할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수를 하고 개장 이후 30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매도세로 약속이나 한 듯이 전환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 반전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만 손실을 기록하게 됐다. 왜냐하면 개장 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반등하는 모양이다 하고 개미들이 따라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올 때 이 외국인들은 매도로 반전하면서 개인한테 팔아 넘기고 다시 빠져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 현상이 지난 4일 추석 연휴 이후 특히 지난 4일 동안 똑같이 흐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주로 외국인이 이제 주로 많이 판 종목들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뭐 LG화학, LG생활건강, 이 포스코 이 등등을 주로 이제 팔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주로 이제 외국인들은 수익 실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좀 재미를 보고 팔아먹었고, 매도 중에서도 이렇게 매도하는 게 이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들을 오히려 샀냐 하면 S-오일, 삼성 엔지니어링, 네이버, SK, 대림산업, 대우조선, 해양 등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뭐 유가, 뭐 인상 흐름 등등도 영향을 미쳤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은 이제 반대죠. 개인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들을 주로 샀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 초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개인을 끌어들였고 다시 매도로 반전하면서 개인들만 물을 먹은 이런 현상이 지난 한 주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갑자기 매도로 추석 연휴 이후에 급 반전했을까요? 이제 한겨레 기사를 가져왔는데, 큰 틀에서는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 영향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고 그것이 올해 세 번째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상태 인상 속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가 3.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저금리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정서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은요, 2000년대에는 6%대 금리에서 2006년 5%대에서 2000년대 6%대, 2006년 5%대. 자, 그때 당시에도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지금은 5%, 6%가 아니라 3% 정도, 이 3% 정도를 고금리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그만큼 10년 전보다 훨씬 더 성숙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금리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금리는 바로 돈값이죠. 돈의 값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만큼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정도가 성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경제죠. 그래서 이제는 3%를 넘기 힘들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3%가 아닙니다. 자, 지난주였죠. 저희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주간 주식시장 전망을 하면서 금리 하락 가시권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무슨
뭐 하락이냐. 우리가 이제 금리는 조금 길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투자는 단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타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조금 중기 전망을 가져야 하는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한 뭐 3번 정도 인상, 그 다음에 후내년으로 가면 이미 이제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는 것이 점도표에서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금 이동을 촉진시킨 게 촉발한 게 뭡니까? 미국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3% 위로 치솟았다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더 이제 이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시중금리는 이제 지금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곧 시중금리입니다. 이 시중금리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죠.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서너 차례 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시중금리가 오르지 않는다. 즉 기준금리는 이미 올라가 있는 시중금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몇 번 오르다가 몇 번 이제 올립니다. 몇 번 올리면서 시중금리와 기준금리가 이제 비슷해지거나 간격이 좁아질 때 그때부터는 바로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즉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단계를 넘으면 두 금리 사이에, 즉 시중금리와 기준금리 사이에 격차가 줄어들고 결국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역전이라는 건 뭡니까? 그때부터 금리 하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그때쯤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10년물 지난 5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3.1%를 기록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죠. 이 금리가 지금 뭐 3.1%를 훨씬 넘어서 이게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금 이동이 크게 이제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6번 인상한 후 나타난 반응이 최근에 이루어지는 지난 며칠 동안 크게 우리가 투자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 결과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고점이 3%. 자, 10년 전에는 뭐 4%, 5%, 6%가 미국 금리의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고점이 3%로 낮아졌다는 거죠. 자, 똑같은 금리 수준이라도 3%를 고점으로 생각할 때와 5%를 고점으로 생각할 때는 느낌이 같다 다르다? 느낌이 다르죠. 만약에 이제 5%가 고점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4%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이 3%를 고점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미 시중금리, 미국의 시중금리, 즉 장기 신유물 장기 채권금리는 3%를 넘었었고 기준금리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는 거다. 자, 이때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국내 금리 올려야겠죠. 올려야 될 겁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만 먼저 삐쭉 올려버렸다가 이것이 경기 둔화를 더 가속화시킨다면 모든 비난을 한국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정부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등등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그 결과 만약에 국내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영향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와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과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뭐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최소 0.25 정도는 오르겠죠. 파이낸셜 뉴스 다시 가져왔는데요. 이 뭐냐면 뉴욕 증시가 지난주 우리보다 하루 늦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 토요일이어서 증권시장이 없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지난밤까지 했죠. 그런데 뉴욕 증시도
0.68 다우 지수가 0.68%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자, 미국만 나홀로 독야청청이라고 하는데 뉴욕 증시는, 미국의 증시는 왜 또 하락을 할까요? 이것이 조선비즈에서 가져온 이 기사에서 조금 이제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사인데, 빅피처 제목이 이렇습니다. 빅픽처 그리는 두 제국 사이에 낀 새우 코리아. 두 제국이 뭐죠? 바로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미국 봅니다. 일단 미국 보면 미국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3.16%로 지난 7년 내 최고치를 갱신했고, 지난 4일 장중에도 계속 3.2%를 상회하다가 결국 3.187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마저 부진했네요. 그 결과 이제 한국 증시는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이 기사는 언제냐 하면 10월 5일 기사입니다. 10월 5일 아침 7시 기사니까 바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할 때 그날은 바로 지난 금요일을 뜻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한국 증시는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뭐냐면 이 미국에서도 결국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특히 뭐 기업이나 기관들,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과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이 안전자산 채권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 채권 기대 수익률이 3%를 넘어가니까, 또 심지어 이 10년물이 3.3에서 3.5%까지는 오를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고 하니까, 이 결국 주식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률, 특히 배당 수익률보다는 채권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채권 쪽으로, 안전자산 쪽에 더 기대 수익률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마진이 높으니까 주식시장이 힘을 잃는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이 기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보면 중국은 무역전쟁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 중국이 쓸 카드가 없다는 시각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 중국은 그러면 어떤 카드를 쓰면서 무역전쟁 장기전을 대비할까? 바로 내수 부양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중국이 내수 부양을 원하면 이게 한국에 좋은 것 같은데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예를 들면 국내 화장품 이런 내수주들이 불안하다라고 이 기사는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중국에서 최근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하물들 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왜냐하면 이 중국 국민들이 중국 내에서 명품을 살 수 있도록 관세도 인하하고 등등 내수 부양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의 이런 뭐 화장품 이런 쪽들은 좋지 않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위대한 미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위대한 미국과 2인자 중국, 자기 살 길만 쫓고 있다. 그렇다면서 한국은 위태로워 보인다. 전날은 유가 상승 수혜 기대감 있는 조선주와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일부 금융주만 빼고는 모두 폭락하는 우울한 연극 한 편과 같았다. 이때의 전날은 지난주 목요일을 뜻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인데, 조선비즈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재미난 제목을 가져왔네요. 낙폭 가대주 좋아하지 마라. 우리가 보통 이제 특히 대형주 주도주 같은 경우에 주식을 이제 매수 추천할 때 낙폭이 가대돼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의 주가 수준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때문에 물린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첫 번째, 테마주를 좋아하는 사람. 테마주는 뭡니까? 최근 우리나라 테마주 보면 의료바이오, 또 뭐 남북경협, 4차 산업 이런 쪽이잖아요. 이 테마주 쪽에서 좀 물린 사람들. 두 번째,
주도 업종이고 대형주이긴 한데 꽤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저점 매수했다가 더 떨어져서 손실을 기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물렸다. 바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 기사의 제목, 낙폭 과대주 좋아하지 마라. 이것이 대형주 주도주라 하더라도 과거보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꼭 다시 회복되는 보장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러면서 이제 뭐 일본 집값도 이야기합니다. 사례로. 일본 집값이 옛날에 이제 아주 버블 때 20년 장기 불황이 시작될 때 엄청 높았는데 그 가격보다 지금도 그 가격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집값이 많다. 평생 아마 과거에 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주도주 대형주를 하더라도 지금 낙폭이 많다 하더라도 과거에 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섞어서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자, 이런 글로벌 자금 이탈 등등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까라는 것의 하나의 사례를 이 기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꼭 같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대기업에 다니는 A 부장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한대요. 이 A 부장이라는 사람은 주도 업종 5개 내지 10개 종목을 꼽고 매달 월급날이 되면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적립식으로 매월 조금씩 산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연초 이후 10%가 넘는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 테마주도 있고 뭐 또 주도, 이렇게 실적주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펀드 같으면은 해외 펀드도 쉽게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그 속에서 경기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 경기가 나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르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은 항상 교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의 이 사례를 들고 있는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결국 적립식으로 분산해서 투자하자는 겁니다. 뭐 제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산다, 투자를 한다 해도 그 1,000만 원을 한 방에 들어가지 말고 한 최소한 뭐 2-3차례 또는 서너 차례 나누어서 매수해야 된다. 팔 때도 마찬가지 나누어서 파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도, 결국 이제 변동성 높은 장세에서는 분할 또 분산 투자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롭다라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최근 시장에 조금 하나의 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결국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 들었지만 경제 위기는 항상 옵니다. 위기가 왔다가 또 터졌다가 다시 또 부풀어 오르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 500년 이상의 역사에서 여전히 반복돼 왔던 그냥 뭐 정설이죠, 정설. 늘 이렇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얼마의 여유 자금, 지금 돈을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느냐, 이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낙폭이 되었을 때 분산해서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해낼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다시 상승 국면에서 위너가 될 수 있다. 자, 언제 상승할까? 늘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되돌아보면요, IMF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고, 또 오래전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언제 오를까? 그런 이야기들 다 하죠. 그렇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대로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꼭 너무 지금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다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되돌아보면 항상 그랬다라는 거죠. 항상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해야 한다는 마음, 단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기준으로 좀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3기 부동산, 3기 신도시. 우선은 이제 한겨레 기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식 부동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얼핏 주식과 부동산이 따로 노는 듯 한데 결국 주식과 부동산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만 시차만 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은 값이 싸잖아요. 이런 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턱도 없죠. 그래서 먼저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먼저 주식이 움직인다.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움직인다. 근데 주식은 길게 움직이는 반면에 부동산은 뒤늦게 오르니까 짧은 기간에 그것을 우리가 급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 때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왜? 동력이 같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선후 관계가 다르다. 주식은 작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어 먼저 오르는 반면 부동산은 덩치가 커 뒤에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 참고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이 좀 힘들어졌잖아요.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또 지금 부동산도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같이 움직인다는 건데 이때 바로 3기 신도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보면 어떤 기사냐 하면 이것은 제목이 커요. 제목이 큰데 이건 제목이 좀 무섭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우리 미분양 물량은 어떻게 하라고? 제목이 그래요. 우리 미분양 물량은 어떻게 하라고? 애타는 2기 신도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니까 1, 2기, 2기, 3기 신도시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1, 2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2기 신도시는 성남 판교, 하성 동탄 1, 2지구, 그 다음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위례, 인천 금단, 평택 고덕 국자.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이 지금 보통 이제 고양권, 남양주권, 과천권, 강명 시흥지구, 하남권 이렇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기 신도시 가운데서 분당은 아주 성공했죠. 분당도 조금 힘들 때가 분당 아파트가 많이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크게 또 올랐죠. 왜 그럴까요? 분당과 서울 사이에 판교가 들었었습니다. 그죠? 이 판교가 단순하게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급자족이 가능한 산업화 도시로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 그 수요를 같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특히 재건축 관련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떴다. 반면 일산은 거의 지금 걱정하는 수준의 걱정이 많은데 됩니다. 대신 이제 평촌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이고 3번 중동은 좀 애매한 수준이고 2기 신도시를 가보면 성남 판교는 완전 성공했죠. 화성 동탄 1, 2지구 같은 경우에도 또 동탄역 주변 또 동탄의 최근 여러 이제 첨단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고 있는데 등등 해서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동탄은 어쨌든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성남 판교는 확실하게 아주 자리 잡은 신도시죠. 김포 한강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서울 주변에 대단지 개발 계획들이 확정이 되면서 조금 김포 한강 쪽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크게 좋지 않다. 파주 운정은 완전 죽서고 있죠. 파주 운정. 그다음 강교 괜찮고요. 위례 괜찮고 또 대신에 양주 또 인천 금단 평택 고덕 국자 이쪽은 또 죽을 쓰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3기 신도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제는 뭐냐면 이 1기, 2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그 주변에 예를 들면 고양권이 뭐죠? 일산이잖아. 일산 주변에 일산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일산 주변에 3기가 들어선다. 이러면 일산 집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더 걱정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이제 가져왔는데 이 기사는 뭐냐 하면 1기 신도시의 어제와 오늘 3기 신도시 일산 집값 하락 직격탄되나 이런 이야기가 바로 조금 전에 그 지도에서 같은 영향입니다.
이 기사를 조금 이제 스킵하고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유의미한데요. 일본의 다마 신도시가 있습니다. 다마 신도시가 몰락이다. 이렇게 이 여기는 이제 포스터, 네이버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다마 신도시의 몰락. 그랬을 때 이번에 3기 신도시가 가시화되면서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운명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이 포스터에 하고 있는데 이 일본의 다마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뭐 언급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 다마 신도시는 40년 전에 개발됐던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40년 전에 개발되던 다마 신도시도 함께 쇠락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뭐 2기 신도시 특히 또 1기 신도시 일산 같은 경우 다마 신도시하고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이 포스트를 보면 우리 서울 집값에 대한 향후 미래 동향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일본 도쿄 주변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즉 우리 지금 뭐 1기, 2기, 3기 이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주택이 포화 상태, 주택이 공급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 수요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반값 아파트가 속속 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도쿄를 중심, 즉 한국 같으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즉 경기도권 이런 쪽에 신도시 개발해서 주택은 공급은 많아졌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주택 수요는 오히려 줄어든다. 반대로 이 도쿄 시내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구를 분산시켰던 신도시의 기능은 점점 마비되어 갔다. 즉 도쿄 시내에 이제 집이 없다 보니 그 당시 40년 전에 집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신도시를 만들어서 도쿄 외곽으로 인구를 분산시켰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그럼 도쿄 시내 자체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공급을 늘리니까 오히려 이제 바깥으로 나갔던 인구들이 도시로 다시 유입이 되고 기존의 신도시, 그 다마 신도시들은 또다시 몰락하는,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쿄로 몰려들고 1, 2인 가구 비중도 점점 커지면서 도쿄는 더욱 비대해져만 갔다. 한국하고 아주 서울하고 유사하죠. 그 결과 신도시에서 태어난 2세들이 다시 도쿄로 돌아가는 역효과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또 유의미하게 유의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대중교통요금인데요. 일본의 높은 대중교통요금도 다마 신도시의 몰락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면 교통요금 만만치 않잖아요. 한 달로 따지면. 특히 뭐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이 기름값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1기, 2기에서 3기로 넘어오는데 자칫하면 계속 우리 역시도 일본처럼 고령화가 되어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기, 2기도 완전히 성공하지 않았는데 모든 도시들이 이 3기마저도 자칫하면 1기, 2기와 서로 경쟁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서울이 지금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언젠가는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신도시들이 일본처럼 다마 신도시처럼 쇠락할 수 있다. 자, 이 포인트는 우리가 좀 신도시 등등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참고해 볼 사례가 아닌가.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1, 2년이 아니고 뭐죠? 오랜 시간 동안 뭐 10년 이상 생각해야 하잖아요. 최소한. 그렇다면 이런 신도시의 미래 함께 조금 고려하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자, 서울경제 기사 마지막으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있는 신도시나 잘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기존 1기, 2기 신도시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 물망에 떠오른 지역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소제목 볼게요.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서울 주택 수요 흡수에 실패한 2기 신도시 전철을 밟을까?
이 3기 신도세가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경기도를 희생시키냐? 라는 이제 좀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1, 2기 신도시와 같은 배드타운만 더 늘릴 수 있다. 아까 이제 일본의 다마 신도시 같은 경우가 완전 전형적인 배드타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3기 신도시를 아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자족 기능과 광역 교통 대책을 잘 버물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존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더 많은 투자, 즉 3기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 수십조 원이 들겠죠. 그 돈을 차라리 2기 신도시에 투자하게 하고, 반면 이제 서울 지역, 사실은 이제 서울 지역 부동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서울의 공급을 더 늘리는 정책, 뭡니까? 바로 재건축, 재개발을 더 많이 늘려서 정작 중요한 서울 공급을 늘려라. 지금 1기, 2기도 힘든데 3기까지 만들어서 서로 다 힘들게 하지 말고 정작 가장 핵심이 되는 서울 공급 정책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투자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함께 그 원인과 또 어떻게 우리가 투자 대응을 해야 될지 이렇게 살펴보았고, 또 제3기 신도시에 대한 좀 아무래도 부동산은 좀 장기적으로 보아야겠죠. 신도시가 뭐 로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로또가 다 로또가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자칫 신도시 바람에 지금 기존 1기, 2기뿐만 아니라 3기조차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또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금융, 부동산에 대한 조금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좋겠고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지난 한 주 동안의 투자시장의 변동성인데 이것 또한 적응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적응되는 게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제 투자 시장을 보면 우리가 심리 게임인데 쇼크도 빨리 있지만 그 쇼크에 적응하는 것도 또 그만큼 빠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 5%, 6%가 미국 금리의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한 3% 수준이라고 하면 어쨌든 조금 기간만 늘려서 보면 금리 상승 국면보다는 이제 금리 하락도 가시권에 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좀 어떤 시점으로 뿌려 나가야 될지 이렇게 여유 있게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죠? 여유 있게 짐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여유 자금 또 분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친절한 대티고 오늘 뉴스 브리핑 돈 파는 가게, 언제든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돈의 마음을 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돈 파는 가게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뿐만 아니라 구독하기 꼭 눌러주셔서 좋은 정보 일찍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